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할 시간이 됐는데 사실은 이 이슈가 김만곤 교수님한테 약간 맞춤형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연임 개헌. 이 이야기를 김만곤 교수 금요일 오면 꼭 물어봐야겠다 해서 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내용은 좀 접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 자체가 사실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국민의 선택에 그러니까 전제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기상조다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국민의 선택이다. 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양은 많은데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평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논의를 좀 들여다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요. 네.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럼 시기가 오면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이거 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국회의장이 말했던 게. 저는 진짜 대놓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아무리 이런 시대라도 이렇게 만들면 되냐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맞아, 계엄도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들여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진짜 이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국회의장님은 이 말씀 하나로 사임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회의장은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헌정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헌법 체제의 수호상 헌법 모든 것들이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계엄도 우리가 사실은 막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은 기존의 헌법이 가진 절차와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국회의장님이 명백하게 헌법 12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국민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개헌론이 국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이 말 자체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거. 네.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그 대통령의 핵심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한주 교수님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김현정 그때 CBS 뉴스쇼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 연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임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개인적 견해로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이 원한다면 모르겠다. 근데 자기 개인적 견해로는 첫 번째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겨우 수습했죠. 간신히 수습한 겁니다. 왜? 내가 기본적으로 개인적 견해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제처장이 또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진압을 뭐 이렇게 그 여론 같은 것들을 챙겨서 한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헌법학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이유가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가 만든 헌법을 왜 자식들이 이어받느냐예요. 이게 진짜 헌법학에서 중요한 논쟁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제퍼슨 메디슨 때부터 있었던 논쟁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혁신적인 정치적 인물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노예제 지지하고 해서 말도 많지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든 헌법을 우리 자식이 왜 물려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자식들이 폐기시키면 안 되니까 적어도 우리 헌법을 갖다가 물려주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정하는 권한을 주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물려받게 하면 어떠냐. 대신에 공화국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고 그건 바꾸고 그래서 수정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도 실제로 여러분 헌법 전문 들여다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그 다짐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자손들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요. 예.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 우리 자손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헌법적 결정은 당시의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올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의민주주의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표자 민주주의입니다. 예. 대표자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은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우리 의견을 반영 안 한다고 화를 내시겠지만 대표 개념 자체가 뽑힌 기간 동안 대표자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예. 대표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시키는 거 하는 이유는 재선 때문에 여러분이 시키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재선 때문에. 그리고 대표자 민주주의에게 대표자에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뭐냐?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늘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걸을 수 있는 걸음만 필터를 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선택은 위험할 수 있다. 선택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걸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을 만드는 가장 최상위 권력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헌법의 제76조가 대통령 권한에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들을 정해놨어요. 국가의 안위. 그러니까 국방, 외교, 뭐 통일 관련 이런 문제들은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뭐라 그랬느냐, 검수완박 이거 이야기 나왔을 때 이거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야 이거 아무렇게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이 있다. 헌법 절차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국민투표 붙이는 거 아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헌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 민주적 질서를 무시하는 거라고 비판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건 그러면 정당하고 온당한? 그렇죠. 정당하고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헌법 그 국민투표를 검수완박을 붙이는 게. 그 비판이 온당한 거였죠. 온당한 비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뭐냐라고 하면 계속 이제 그때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히틀러식 논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헌법 제정 권력이라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는 최상위 권력이 국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칼 슈미트라 그 이전에 있었지만 그걸 가장 현실화시키고 가장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칼 슈미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정치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정치적인 것이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나치의 법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면이 존재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CES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프랑스 혁명 때부터 내려오는 헌법 제정 권력으로서의 국민들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그 국민들이 규범 안에 머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헌법 조항을 정해 놓으면 그 헌법 조항에 그 헌법을 설정했던 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일단은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기존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영어로 치면 지금 롱테이크가 갔는데요. 제가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사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최근에 제가 조언을 구하고 말씀을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거는 국회의장이 대놓고 헌정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우리가 절차대로 가려고 한다면 헌법 개정 2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128조를 만약에 뭐 128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무효화시키는 거, 헌법 개정 조항을 무효화시키는 헌법 개정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건지도. 멀리 갈서 히틀러 찾을 필요 없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저처럼 불행한 군인이 헌법 질서를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열었습니다. 박정희가 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렇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고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또 보여지네요. 적어도 국회의장은 그런 발언을 하셨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실수라는 거 저는 분명히 아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수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수습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걸 실수라고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저는 뭔가 국회의장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저는 그 이상의 의심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대통령의 중요한 책사들이나 측근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에게 첫 번째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정말 뒤에 이유고 진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헌정 질서가 유지하는 국가고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개헌해서 연임이라도 해야 안 돼. 이런 식의 음모론을 만들어주는 뗄감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 이야기했을 때 그냥 개헌 국면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하나? 뭐 그런 말씀도 잠깐 하셨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동력 삼아서 선관위를 격화시키는 헌법기관에서 격화시키고 선거 업무 전반적인 것들을 행정부로 이관하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후속 조치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 걸로 네네. 봐서는 실수 또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제가 이걸 꼭 짚고 싶은데요. 1987 헌법은 임시헌법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직선제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헌법 체계에 특히 이제 정치적인 권력 구조 부분에서 굉장히 논리적 모순들이 많아요. 입법권 문제, 예산권 문제, 감사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총리가 있는 것도 넌센스죠. 네,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큰 개헌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 대부분 대한민국에서는 쿠데타 아니면 혁명의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한다고 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박정희가 쿠데타하면서 헌법 바꿨죠. 전두환이 쿠데타하면서 헌법 바꿨죠. 4.19 혁명에 의해서 헌법이 바뀌었죠. 6월 항쟁에 의해서 헌법이 바뀌었죠. 이게 87년이고. 그러면 사실은 개헌 상황이 언제 있었냐? 박근혜 몰아낼 때. 그때 있었네. 윤석열 몰아낼 때. 이때 개헌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서 할 만큼의 국회가 성숙되지 못했던 거예요. 동력도 없고 실력도 없었던. 예. 기본적으로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헌법 개정 과정이 정말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렇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비극의 것처럼.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해보자. 그리고 이런 선례를 한 차례 남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 이익관계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이론적 제안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면 일정 기간마다 헌법 페스티벌 같은 걸 열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헌법 교육도 시키면서 그 기간에 필요한 것들을 개정하는 기간을 정기적으로 갖자. 이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사회책부터 좀 바꿔야 돼. 제가 알기로는 100년 한 150년 전에 나온 경성헌법이고 연성헌법이고 있잖아요. 이런 규칙 그런 것들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막 뜯어 고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주 고칠 수 있어요. 수정헌법 금방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수정헌법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놨겠어요.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특히 저기 현장에도 좀 있었다는 건 역사적으로 정말 아쉬운 순간이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야권의 거두와 그다음에 김무성이 만나고 정세균 의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개헌까지 같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여야 상황은 지금하고 또 달랐죠. 그렇죠. 그때가 진짜 혁명적 상황이었어요.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개헌에는 또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까지. 근데 동력 다 떨어뜨렸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그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언맨 라이프님이 김민석 과반 넘습니다. 압승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지지자분으로 보입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채팅창도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뜨겁습니다. 채팅창은 제가 말미에 한번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어제 저는 국회의 실력이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늘 청문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각 의원들이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또한 청문회 자리이기도 하고요. 어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요한 청문회 하나 걸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청문회다. 이렇게 열렸는데 사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월드컵 결과 가지고 되짚어 가보는 그런 청문회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이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하고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불러서요. 원래는 이제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불투명 의사결정 구조 이렇게 따져 묻기로 한 자리였습니다. 이거를 오늘 아침 언론에서는 호통쇼다 뭐 이런 규정도 지었습니다. 혹시 좀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부끄럽습니다. 전 축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적극적으로 이거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 축구 문제 아니 축구 문제를 같으면 박문성 그러니까. 위원이 제일 잘하죠. 제일 잘하죠. 맞습니다. 청문회 왜 옵니까? 박문성 위원이나 박지성 그 선수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국회에 왔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출발이. 그리고 이른바 축구협회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조직이고 예. 그리고 행정 시스템의 민주성의 문제, 그다음에 효율성의 문제가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 보고 참 부끄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국민의힘 의원 질문이라든가 태도는 거의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었고 예. 민주당 쪽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비평을 하자면은 왜 청년 문제라든가 우리 인국공 사태 때부터 있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을 못하는가 민주당이 그 딱 연속 성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공정의 문제예요. 그렇죠. 청년 최고위원을 만들고 여성 최고위원을 한 자리를 주고 무슨 어디 자리를 배려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의 민주화 산업화 시대와 다른 공정의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10년 넘게 지금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네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학연, 혈연, 지연이 서양으로 치면 중세의 그 네포티즘이잖아요. 예. 이 소위 말해 교황들이 자기 조카들에게 자리 물려주던 그 자리 물려주던 어떤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학연, 혈연, 지연이 이제 일종의 네포티즘, 족벌주의, 연고주의 이런 거로 다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동한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였고 그리고 협회 자체가 어떤 네포티즘적인 어떤 조직 장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몽규 뭐 회장은 야 내가 감독 선임 뭐 했는데 20 몇 명 했는데 그중에 딱 한 명밖에 고대 출신 감독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직 장악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직 장악은 중요한 포스트에 자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조직 장악은 뭐냐 뭘 하더라도 우리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우리 집단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 집단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고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학연, 혈연, 지연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어떤 정호조직 하나가 이렇게 장악이 되면 되게 그 바뀌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제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우리 교육부 내에서도 진주고 마피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용어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네. 진짜 옛날 사람이네. 진주고 그러니까, 마피아가 언제 이게 그런 사대 나오겠다 이러다가. 지금은 사라졌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빼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사라졌다. 지금은 사라졌다. 자, 옛날 사람이죠. 그걸 아는 건 옛날 사람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하나 장악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고 지금 축구계는 오랜 기간 고대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고 심지어 축구계 정관에 일정 학교 출신이나 누군가가 20% 이상 못 온다라는 게 40%로 개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놓고 누군가 어떤 특정 세력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의 규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고 이제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질문하는 자리인데 그것들을 질문할 준비가 의원들이 첫 번째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 참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약간 이런 점에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도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상대도 안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초점도 안 맞춰주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좀 이따 얘기할 거리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 좀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정몽규 회장이랑 거기 그 나온 청문회 의원이 문자를 사적으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주고받고 그 동문들끼리 주고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재판에 나서는 법관이 재판 받는 사람 따로 접촉해서 판사들이 할 질문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답하겠어요. 이게 경기에 나갔는데 선수들이 미리 심판 접촉한다고 알려지면 제가 그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몽규 회장이 이 청문회 앞두고 이제 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접촉한 상황인데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회장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입니다.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이게 사진으로 대문짝만하게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거 자체가 청문회에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데 이 정 선배가 누구냐를 가지고 계속 추궁을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충남에 그분 아니에요? 비서실장 하셨던 분?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으로 끝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정몽규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고대고 정진석 전 의원도 고대입니다. 79학번, 80학번이고 그래서 뭐 형님이라고도 하고 놀고 있는 형님이다 또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또 이게 참 축구의 난감합니다. 문제가 결국은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이제 영고주의 특히 학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 전체하고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봐. 이게 심오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네요. 이제 저희 또래들은 극자에서 극우로 전향한 사람에 의해서 극단적 평등주의 시대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시대 과외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네요. 근데 소수 특권층만 특권을 누렸어.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한국에도 미국식 수월성 교육을 하자, 자유주의 교육을 하자라는 게 사실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식 교육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펙 관리도 해야 되고 수시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연고가 강하지는 않은데 약한 연고가 광범위해져요. 중산층들한테까지 사라지진 않네요. 더 사회 전반을 지배해버려. 중산층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우리의 그거 뭐 증명서 하나 떼줘 뭐 어디 좀 그 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퍼져버리는 거야.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이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면서 왜 청문회가 엉망이 됐는지는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윤용근 의원은 문자는 주고받았다. 저 배려해 드렸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라고 보냈지만 나는 질문은 송구처럼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축구로 비유하자면 나 이쪽으로 드리블한다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드리블 잘해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실력이 드러난 청문회가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이게 보니까. 홍명보 선임 과정의 절차의 문제. 그리고 한 번도 못하는 국가대표가 실패한 감독을 왜 2번씩이나 시키는 공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깔려 있고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맥에 근거한 연고주의의 시스템이 우리 교육과 체육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고질적인 이런 사회 문제 여기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두 분 나오신 김에 꼭 이 주제는 이번 주에는 여쭤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았는데요. 장동혁을 말씀을 드리고 장동혁 대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틈을 타선지 아니면 원래 준비돼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본인의 당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고 있냐면 쇄신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쇄신안이라고 표현하면서 의원들 징계 방안 그리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당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당내 구도를 만들겠다. 당내 권력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의 지도부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고 모든 언론이 올 초부터 장동혁 오늘 내일 다음 달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8월까지 가고 이후까지 이 권력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이 지도부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도자기에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추방해야 될 사람 이름 써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극한에 이르렀어. 이른바 당원 민주주의라는 가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지고 선동을 통해 가지고 보수 정당을 극우로 끌고 가고 소수의 강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야가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오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알고 보면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높게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토권안이라는 것을 민주주의를 더 중요한 요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냥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극우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주류 정당이 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극우들이 이제 생겨났지만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사라진 경우를 들여다보면 주류 정당이 절대 손잡지 않았습니다. 주류 정당이 연합해서 싸우다가도 연합해서 그들을 배제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 기반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극우들과 손잡고 있고 사실상 예. 지지 기반이 예. 거기니까 손잡고 있어서 사실 이 정당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극우들이 완연하게 자리 잡는 정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장동혁이 저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장동혁의 방식이 성공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 완전히 들어갔다 한 발 내디뎠다라고 저는 지금 이 쇄신안이 예, 의미가 예. 있네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이 쇄신안 자체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극우 주류 정당의 탄생의 첫 발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히틀러가 보수 혁신가요? 네. 그렇게 되나요? 또 따져보면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을 가능하게도 하겠네요. 그 채팅창 하나 읽어드리면 이한경님이 도편 추방제 도입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도평 추방제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내보냈던 겁니다. 사실은. 예. 또 그런 아이러니가 있나요? 예. 도편 추방제는 왜 있었냐면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입만 쳐다봐서 의견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 참조가 될 수 예, 있으니까 예. 추방을 했는데 그래서 내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쫓아내지 뭐. 웃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네. 묻지 않을 수 없는 또 네.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주간 관련된 이슈들 또 모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유난히 또 롱테이크였는데 우리 이 동접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1,400분 가까이 계속 말씀 들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한상진 한스타 모시고 이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롱테이크의 주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